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행, 그 이론과 구축의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 진학 중이래. 재학 중인 조원익입니다. 원래 제목이 화행 그 이론과 데이터 구축의 간극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터를 보니까 데이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더 어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바꿔서 화행 그 이론과 구축의 간극이라고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제가 막 깊게 화행 이론에 대해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배웠던 화형론에서의 화행 이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화행과 의도라는 것의 관계, 또 음성이 들어올 때 화행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좀 나중에 갈수록 저의 연구하는 쪽과 관련을 지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인데, 언어학 자체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가를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크게는 6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음성학이라는 가장 어떤 것을 발화하는 기초가 되는 시그널 레벨의 정보와,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로 쓰는 형태로 바뀌면서 글자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로 바뀌게 되는 의문론, 그리고 그것이 모아서 워드가 되는 형태론과, 그것을 통사론에서는 또다시 조합을 해서 문장으로 만들게 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같은 내용들을 의미론에서 다루게 되고, 화용론은 지금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화행 이론을 다루는 곳인데, 제가 이거를 배울 때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화용론 자체가 정립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야다. 그래서 화용론에서 다루는 거는 언어학의 다른 분야들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다룬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그래서 화용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했던 태스크가 의도 파악 태스크였기 때문에 왠지 신텍스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차차 하다 보니까 시멘틱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그마틱스, 화용론으로 넘어오게 되고, 다시 음성 정보가 필요해지는 그런 각각의 접점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화용론은 다른 언어학의 분야들과 많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밈도 종종 그런 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Pragmatics is sentence level semantics with a bit of social linguistics라는 저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머 포인트로 소비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가벼운 화행 이론, 물론 딥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좋지만 그런 형식적이긴 한 게 형식 의미론 혹은 형식 활용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수식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쪽까지 들어가진 않을 예정이고, 또 컨텍스트가 화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고, 또 음성을 통해서 화행이 디스앰비기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행 이론의 개요를 설명할 때는 제가 들었던 서울대학교 박유경 선생님의 화용론 수업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화행 이론을 좀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하셨던 분은 오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제목의 저술을 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에 의해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발화들이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그걸 진술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릴 수 없는 발화가 수없이 많다. 그래서 그런 진리 조건으로 해석할 수 없는 평서문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수행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말하는 것 이상의 행위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기술하는 것 이상의 실효성이 있는 그런 문장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도 초기 연구에서는 이제 수행문 가설이라는 그런 가설을 통해서 I hereby, 저건 어떤 벌브가 들어오고, you that, s라는 그런
뭔가 전 프레포지셔널 컨텐츠가 뒤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S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절 주절에 수행동사 V가 있어갖고 내가 너한테 S라는 것을 수행동사 어쩌고 한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수행문이 표현이 된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수행문들이 있고 암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행문들이 있는데 뭐 예컨대 수행동사는 선언, 약속, 경고 등을 하는 그런 문장으로 명시적 수행문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장이 있겠죠.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결혼이 원만히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는 성혼선언문 같은 것이 이제 명시적 수행문이 될 거고 또 암시적 수행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스플래시한 표현이라 많이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오늘부터 1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사귀는 날임을 선언합니다라는 것을 좀 깔고 있는 그런 수행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반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무언가 수행동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I hereby insult you that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석이 나왔고 결국 이거는 뭐 John insulted Mary by saying that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더 적절하다라는 해석이 나와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해석은 더 이상 연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화행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수행문과 진술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포함하는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연구는 대부분 이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엄표적 행위, 엄표내적 행위, 언양적 행위로 스피치 액트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엄표적 행위는 발화하는 행위 그 자체이고 엄표내적 행위는 발화를 통해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양적 행위는 발화 행위로 인해 청자에게 결과로서 나타날 만한 행위를 나타내는데요.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출처는 제가 모르고 어떤 카카오톡으로 보이는 그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왜 어려운지 알아요?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돼서 그렇대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왜 어려운지 아냐고 묻는 거는 로커셔너리 액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행위인데 사실 이걸 일로커셔너리하게 보면은 이건 유머를 위한 트리거로 볼 수 있죠. 그걸 의도하는 거고 또 청자에게 기대가 되는 건 여기에 대해 적당한 반응을 해서 다음 발화가 이어지게 하는 것.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충족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야 해서 그렇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내야 해서 그렇대요란 말은 뭐 실제로 로커셔너리 액트를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됨을 알리는 거죠. 물론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일로커셔너리 액트는 이제 중의 구문을 통해서 비정보 전달성 비지시적 발화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청자에게 기대가 되는 건 그런 유머에 응해주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청자는 아닐 텐데 연쇄 농축산물이라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가 안 됩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화자가 생각했던 콜로쿠셔널 액트와는 살짝 다른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도 파악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엄표내적 행위 그리고 언양적 행위의 개념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행위들을 봤을 때 엄표적 행위는 비교적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포닉 액트는 이제 음성의 경우에는 사운드이고 글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얘기이고 또 파틱 액트는 그걸 조합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작업 또 레틱 액트는 그런 발화가 의미를 갖게 하는 작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엄표내적 언양적 행위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표적 행위만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오른쪽과 같은 예시를 보자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라는 문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놀람이 될 수도 있고 꾸짖음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왜 늦었는지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감탄문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누군가 망자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조금 구체화시킨 연구가 썰의 연구인데요. 이제 썰은 이런 걸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 대언 행위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믿음을 전달을 하고 진리치를 갖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지시 행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의도한 행위로 이제 질문이나 명령을 포함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위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화자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표출 행위는 이제 감탄문으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언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 동사와 좀 유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도화된 수행문으로 입찰이나 선전포고, 뭐 성운 선언 그런 걸 다양하게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형식이 위의 행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화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화행이라고 부르는데, 뭐 예컨대 그래서 직접 화행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의 경우에는 단어이나 진술이 많이 되는 경향성이 있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많고, 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청유의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이제 문자적 힘 가설이라는 것으로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초반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화행에 따라 특정 문장 형식이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또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후기 연구에서는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행과 문장 형식은 다르다. 그래서 공손성의 문제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뭐 예컨대 내일 아침 8시에 깨워주기라는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표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전화 좀 부탁해, 내일 아침에 잊지 마, 8시야, 이런 경우는 명령문을 사용을 해갖고 되게 다이렉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뭐 내일 아침 8시에 나 좀 전화로 깨워주라 하는 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나 내일 아침 8시쯤 모닝콜 해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은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상대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것으로 그 문장 형식과 상관없이 공손성의 문제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화행 이론에서 좀 다뤄졌던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 문장들 위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컨텍스트란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 처음엔 컨텍스트가 톤과 텍스트에서 나눠지고, 저 텍스트가 정말 텍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 쓰이는 의미도 우리한테 어떤 글이나 발화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적, 사회문화적, 언어적 조건으로 활용이 되는데, 실제 어원에서는 이걸 함께 만든다라는 뜻의 만들다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해하던 것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위의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에 대한 해석이라거나, 오른쪽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 be different라는 그 글자가 저 티셔츠 뒤에 써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거나 유머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저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상황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도 있는데요. 예컨대 일본 교토지방에서는 오차즈케라도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이제 정말 오차즈케를 먹겠냐?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 늦었으니까 집에 가세요라는 뜻으로 손님한테 쓰인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이 공손성의 측면에서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 페이지 같은 곳에 가끔 올라오는 밈인데, 사실 직접 지금 이 밈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것이 왜 웃긴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학 커뮤니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볼 때는 왜 웃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사카스틱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캐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 맥락에 꽤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언어적 맥락으로 대화 히스토리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가 큰일이야. 왜? 너무 졸려. 어제 몇 시간 잤는데? 13시간 하면 그만 좀 자라라고 B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졸려. 왜? 어제 밤 샜어. 근데 왜 아직까지 깨 있는데? 그러게. 그만 좀 자라 라고 하면 이거는 같은 그만 좀 자라지만 대화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만 자라는 거라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만 좀 자라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히스토리로도 이런 언어적 맥락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화행은 그 대용량의 DB에 저런 화행들을 대화 자체에 대해 태깅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좀 초반 작업 중에 유명한 것은 스위치보드라는 전화 DB에 대해서 다이얼로그 액트라는 것을 태깅을 했고 총 한 20만 정도의 어터런스에 대해 43개 다이얼로그 액트를 태깅한 데이터셋이 유명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걸 바로 한국어 다이얼로그 액트에 적용하는 것은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다이얼로그 액트 태깅에 관한 연구인데요. 2010년에 논문에 나온 그림을 제가 가져왔지만 아직 올해도 이 태깅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도 좀 더 자세하고 모든 상황을 포괄을 할 수 있는 좀 제너럴한 펑션, 그 스피치 펑션들을 커뮤니케이션 펑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세해지는 건 물론 어떤 대화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확실할 방법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걸 태깅하는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까지 측정을 하면서 태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자세한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오른쪽 같은 치챗의 경우에는 이제 치챗이나 이모셔널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inform, question, directive, commissive 그렇게 4개 정도로만 태깅을 하는 방법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이모션 레이블들과 함께 그 문장의 어트리뷰트로 주어지면서 문장을 모델링하는 방식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서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 히스토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정보를 요구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 다음에 호응하고 수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마치고 그런 좀 롤이 확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펑션들이 있는 것을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서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제 다 때려 넣는 방법이 있죠. 최근에 나왔던 논문에서도 그런 방법론이 그런 랭귀지 모델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 그리고 오픈 도메인에서도 컨텍스트로 볼 수 있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넣은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리랭킹을 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아래 보이는 핑퐁 기술 블로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나 외국어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그 티어리어 오픈 도메인에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발화를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티베이션을 가졌던 거는 대화 히스토리를 활용하는 분석이 항상 효과적이긴 어렵다라는 걸 좀 전제로 깔았고요. 또 현실에서의 대화가 항상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또 대화 패턴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발화 하나만 보고 유형을 결정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히스토리를 활용하더라도 기존 화행책에서 여러 화행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앰비규어스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간략화된 문제 정의가 필요한 상황, 예컨대
텍스트만 보고 여기에 반응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음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또 화행과 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단발성 발화의 화행도 대화 화행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답을 하려면 대화가 뭘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conversation between two or more people로 정의를 한다면 그 people이어야 하는가, 즉 인공지능 스피커랑의 대화도 다이얼로그로 볼 수 있는가, 또 지속되는 컨버세이션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 마디 혹은 한 마디로 끝난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two or more이어야 하는가, 즉 모놀로그, 그러니까 혼잣말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의도란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에서 인텐션의 역할을 그 유명한 AI 쪽 논문에서 좀 자세히 다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했던 말은 스피치 액트가 스피커의 인텐션과 그거에 따른 청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스피커, 청자 그런 인텐션, 또 실제 하고자 하는 프로포지셔널 컨텐트 그런 것의 조합으로 스피치 액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따라서 이런 문헌들에서 봤을 때는 인텐션은 스피치 액트보다는 좀 더 화자의 의도에,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텐션이라는 표현이 실제 문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인텐트와 많이 좀 혼용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라는 그런 비행 예약 코퍼스에서 어떤 문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뭐 turn the kitchen lights on 하면은 액션은 액티베이트 하는 것이고, 옵젝은 불을 켜는 것이고, 장소는 키친이다, 이런 식으로 슬롯 빌딩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저는 이런 왼쪽에 있는 인텐션과 오른쪽에 있는 인텐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인텐션의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발성 음성 발화의 의도와 화행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 단발성이라는 말에서 컨텍스트 및 히스토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음성 인식 이후에 텍스트를 활용을 하지만 종단형, 그러니까 오디오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오디오 데이터와 음성 인식 데이터를 함께 넣을 수도 있고, 뭐 학습시킬 땐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단형의 학습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도와 화행이란 걸 병치해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발화 의도에 좀 더 가깝고, 화행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와 그에 따라 기대되는 청자의 행위를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셋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음성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으로 일단은 화행이나 의도가 파악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평가입니다. 라거나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냐? 라거나 창문에 있는 먼지 좀 닦아주지 않겠니? 이런 문장들은 텍스트만 봤을 때 좀 확실하게 화행이나 의도가 파악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이런 텍스트가 등장하는지 간단히 보면 문어체의 글, 즉 기사나 논문이라든가 모호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판결, 진술 요청하는 경우, 또 적절한 문장 보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건 음성인식에서는 꼭 보장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에 그 음성이 필요 없는 유의 텍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음성이 필요 없는 경우인데, 텍스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이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야 돼 같은 경우에는 풀라는 걸 수도 있고, 풀어야 되냐라고 묻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자조적으로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힐난하는 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창문에 먼지 묻었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서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했던 연구는 이런 음성 발화를 어떤 화행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행의 분류 어떤 셋 S가 있을 때 음성이 필요한 경우, 즉 인토네이션 디펜던트 하다고 그때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하나의 화행으로 추가를 해서 전체 음성 혹은 뭐 텍스트 데이터에서 음성이 필요 없는 경우를 골라낸 다음에 그걸 아까 S의 기준으로 화행 분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비해 좀 모호성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음성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했던 연구는 이제 음성이 있고 음성으로 어떤 디스앰비게이션이 가능한 종류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음성 언어 연구 자체는 신호 처리와 언어 처리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가 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음성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음성을 이해하는 태스크는 인텐트 파악 및 스로 필링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스크와 화행 파악 혹은 의도 파악이라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태스크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통사 의미를 봤을 때 통사 중의성은 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역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문장을 보시면 피글렛이 로빈에게 푸가 따다준 벌집, 그러니까 로빈에게 푸가 따다준 벌집이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이즈일 수 있고 그걸 은근슬쩍 발라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피글렛이 로빈에게 푸가 따다준 벌집을 은근슬쩍 발라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격에 대해서 통사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고, 소유격 같은 경우에도 소심한 그녀의 오빠 혹은 소심한 그녀의 오빠, 부지런한 소년의 여동생 혹은 부지런한 소년의 여동생, 이런 식으로 통사 중의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비교 구문 같은 경우에는 예슬이는 나보다 게임을 좋아해 혹은 예슬이는 나보다 게임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말 어미 억양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런 것에 따라서도 통사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의문사로 인해서 이것이 yes or no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뭐, 누구, 어디, 언제, 어떻게 이런 걸 묻는 것인지 등의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은 텍스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몇 개 가져가라는 문장을 봐도 How many should I take가 될 수 있고 Should I take some? 이렇게 묻는 게 될 수도 있고 You can take some 이렇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녹음을 할 필요가 한다면은 이런 류의 문장들에 대해 디스앰비게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행 해소를 위한 음성 코퍼스를 구축을 했고요. 아래 보시면 뭐 누가 가르쳐 줄래라는 문장이라든가 누군지 가르쳐 줘라는 문장이라든가 저런 문장들에 대해서 읽는 방식에 따라서 인텐션을 저는 7개로 나눴는데 스테이트먼트, yes or no question, WH question, rhetorical question, command, request, 그리고 rhetorical command 이렇게 7개로 화행을 나눠서 총 3,552가지로 읽을 수 있는 코퍼스를 만들어서 남녀 각각 녹음하여 약 7,000개 정도의 음성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퍼스를 구축을 한 게 이 연구의 처음 스텝이었고요. 또 이거를 실제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5가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선 그냥 ILSTM을 그냥 사용을 한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Self-Attentive Embedding, 즉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지, 어텐션을 줘서 봐야 최종적으로 레이블을 확정할 수 있는가의 개념을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한 게 2번이고, 또 여기에 텍스트가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걸 패러럴하게 붙여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에 컴피티네이트 한 다음에 그 결정한 것이 3번이고, 또 얘네 둘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 이 오디오와 텍스트가 좀 동등하게 그 크로스 어텐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 오브 어텐션이라는 개념으로 오디오에서 정보를 텍스트에 먼저 주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텍스트에서 오디오에 어텐션 정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서 여러 개를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얻었던 결론은 물론 음성 데이터만 활용해도 이런 판별이 가능하지만 그게 오른쪽 표에 있는 오디오 BRE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오디오 BRE 어텐션 그게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의 구조이고 또 텍스트 정보를 함께 활용할 경우에는 오디오만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썼을 때는 84 정도의 어큐러시 그리고 어텐션까지 있을 경우에는 뭐 89 정도의 어큐러시인데 이제 텍스트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93 약간 넘는 정도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음성과 텍스트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퍼런스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 어텐션이 실제로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좀 디스앰비규에이션에 효과를 주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이 토큰 하나가 프로소디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프로소딕 세그멘트로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고 또 여전히 컨텍스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했던 음성 발화의 디스앰비규에이션에 관해서 연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화행의 해소가 물론 중요한 이슈이지만 음성화 발화에서의 화행 결정은 조금 더 어렵다. 즉 앞서 말씀드린 어쿠스틱 프로퍼티와 문어에서 나오기 어려운 비정형적 표현들의 등장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또 화행 해소가 끝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화 진행 및 행동 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행 데이터 구축의 난점 중 하나 물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 있다라고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의 난점이고요. 또 그때그때 적절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난점입니다. 넌 지난주에 뭐 했니라고 물으면 이거에 대답해 봐라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도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마다도 양상이 다르고 목적마다도 방식이 다르고 또 잘 정립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큰 문제고요. 또 종종 음성을 필요로 하고 종종 콘텍스트를 필요로 한다. 또 사회문화적 요소가 들어오고 비주얼적 요소가 들어온다면 더욱더 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화행 데이터 구축의 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마치는 말씀을 드리면 화행은 활용론적 개념이고 대화 화행은 컨텍스트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분류 체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 화행은 분석의 영역이고 언어 이해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행과 의도라는 그런 토픽은 좀 맞물려 있고 산업적으로는 정보 검색 관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 언어를 다루는 대화 시스템이면 음성 정보도 중요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면 분류 체계가 그 자체로 온전한지 그러니까 포괄하지 못하는 종류의 발화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텍스트 이외에 고려할 것이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면은 그래도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가까운 화행 데이터셋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행의 분석 및 자동 분류는 철학, 의미, 활용론, 음성학, 공학을 아우르는 주제이며 아직 활발히 진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제일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이 분야가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놀랍게 새로운 분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장 데이터를 구축하실 때 문장으로 구축하셨는데 사실 그냥 단발성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한테 얘기할 때 그게 조롱할 때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길이, 높이, 음의 기울기. 길이가 길어지면 약간 조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근데 와 이러면 좀 더
되게 뭔가 들떴다 이런 음이 확 올라가나 갑자기. 그러니까 보통 단어는 이렇게 음 기울기가 거의 한 45도 정도로 기울어지는데 와 이렇게 늘어지는 긴 단어는 좀 조롱같이 느껴지고. 근데 이게 와가 한 500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대충의 어느 정도의 음길이에서 사람이 조롱이라고 느끼는구나를 검사할 때 되게 명확하게 100%이 정도 음길이에선 조롱이야. 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언어학 쪽의 연구가 많은 거고 이제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또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되게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곧 산업 현장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